운명의 과학. 핑크색 표지가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뇌과학에 관한 책이라서 제가 뇌과학 책은 좋아를 합니다. 저자 한나 크리칠로우. 한나 크리칠로우 박사는 영국의 떠오르는 스타 과학자이자 과학의 대중화를 전도하는 유명 과학 커뮤니케이터이다. 런던 브루네 대학교에서 생물학과 신경과학을 공부했으며 2003년 세계 학부상을 받으며 우수 졸업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신경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케임브리지 대학 모슬린 칼리지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후원하는 마음의 미래 연구소에서 연구했다. 네이처에서는 크리칠로우 박사를 케임브리지 대학의 떠오르는 스타 생물학자라고 평했다. 새로 나온 책입니다. 2020년 4월 29일 초판 1세 발행. 목차 1. 자유의지냐 운명이냐 2. 발달 중인 뇌 3. 배고픈 뇌 4. 보살피는 뇌 5. 지각하는 뇌 6. 믿는 뇌 7. 예측 가능한 뇌 8. 협동하는 뇌. 핵심을 제가 요약했다기보다는요. 제가 읽으면서 좀 다시 리마인드하고 싶었던 문장들만 표시해놨던 거예요. 꼼꼼하게 읽지는 못했고요. 술술 넘어가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글밥이 쉽게 읽히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읽고 그냥 몇 가지 책은 항상 읽었으면 다시 제가 체크해놓은 부분만 다시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공유하고 같이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보려고 해요. 발달 중인 뇌. 이 챕터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제가 체크해놨던 부분. 아이의 처음 몇 년이 그 아이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때는 인지 기능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역동적인 시기다. 심리학에서 언어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수십 년치의 연구를 보면 이른 아동기의 환경 및 경험의 영향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평생 지속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을 설명해줄 타당한 해부학적 이유가 존재한다. 뇌의 정보 처리의 기본 구성 요소인 뉴런, 즉 신경세포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주로 만들어지지만 모든 뉴런들을 연결하는 복잡한 과정은 대략 처음 3년 동안 일어나기 때문이다. 임신했을 때부터 처음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면 좀 놀라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책으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들을 보면 다시 한번 좀 그렇구나,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 4세 때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만 15세가 되면 부유한 전문직 가족 출신의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배경을 가진 또래보다 일반적으로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왜 그럴까요? 청소년이 무언가 결정을 내릴 때는 또래에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래 집단한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3. 배고픈 뇌. 웨이트 워처스는 지속 가능한 체중 감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자주 언급된다. 이곳의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고수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입증이 된 기법들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주변에 건강하고 긍정적인 친구들을 둔다거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모임에 들어가 함께 운동을 한다거나 건강 식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상으로 자신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등의 기법이다. 저도 이러한 유의 방법을 취해본 적이 있는데요. 효과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부작용이 없는 그런 방법들인 것 같아요. 특히 긍정적인 친구들을 주변에 둔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고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같이 서로 친구들은 영향을 받으니까요. 좋은 친구를 옆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이지. 그 결과 수정 당시 영양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했던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동들은 나중에 비만과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임신을 한 산모들이 영양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4. 보살피는 뇌. 연구를 통해 옥시토신 생산이 사랑의 열병과 외부자를 향한 적대감 모두와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신경 및 호르몬의 활동과 사회적 유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놀라운 통찰을 안겨준다. 나는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느슨한 사회적 연대와 함께 그보다 더 가까운 친구 패거리를 형성하는 능력이 어떻게 진화시켰는지 더 알고 싶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끄러움이 많거나 내성적으로라도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 기능 중 상당 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쉽게 이루어진다. 이는 모든 인간관계가 기쁨, 보상, 동기와 관련 있는 신부 뇌 기능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정은 단일 요인으로는 건강과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래 부르기가 이런 점에서는 최고로 좋습니다. 1시간 정도 함께 노래 부르기를 하면 그 후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도 자기 인생 이야기를 나눌 사이가 됩니다. 많은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운 친구가 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나고 자란 장소와 방식, 교육 수준, 취미와 관심사, 세계관, 유머 감각 등이 있다. 대화를 통해 이 모든 것에 대한 스캔이 이루어진다. 예비 정보 중 상당 부분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전달된다. 이것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은 이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인지 평가하게 된다. 사회적 애착 시스템이 신체 고통 시스템에 올라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타인과 가까이 이어져 있으려고 합니다. 맞춤형 현실.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은 뇌의 물리적 구성과 과거 경험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고유의 환각을 바탕으로 나온다. 대안의 지각 방식. 뇌의 시각 겉질이 갑자기 평소에 소통하지 않던 뇌의 영역들과 연결되는 바람에 엄청나게 복잡한 환각의 세계가 머릿속에 만들어질 수 있다. 지적 자원과 창의적 자원을 모을 때 생기는 큰 이득 중 하나는 개개인의 지각과 신념 구축의 시스템에 생긴 오류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집단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병든 신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만 아이디어를 교환한다면 집단의식도 부풀어 오르다가 내부에 축적된 모순의 무게로 휘청거리게 된다. 믿는 뇌. 의식이란 곧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하여 현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한 믿음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능력이다. 문장이 참... 이것은 뜨거운 인지와 차가운 인지를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뜨거운 인지란 감정에 물드는 사고를 말하고 차가운 인지는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을 내리는 사고를 말한다. 뇌는 이 둘 사이에서 항시적으로 균형을 잡는다. 진보주의자의 뇌는 뇌섬에서 활성이 고조된다. 뇌섬은 마음이론에 관여하는 뇌 영역이다. 마음이론이란 대략적으로 말하면 타인을 생각하는 존재로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정말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주체의식에 대한 그 함축적 의미가 심오하다. 의식적이고 지적인 활동의 결과로 나온다고 여기는 의견이나 신념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은 신부 뇌 기능이 주도하는 감정 반응에 의해 빚어진다는 의미니까 말이다. 자신의 신념체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정보가 등장하면 큰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어느 쪽 뇌 유형에 해당되든 상관없이 뇌의 자기 보호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편도체 시스템이 크게 활성화되는 사람들은 그런 증거를 조금 더 인정하지 않으려 들죠. 치료로서의 신념 변화. 충동 조절과 의지력이 점점 더 유전적 성향과 인생 초기의 학습 조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이 일시적인 버튼을 잘 활용하는 성향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예측 가능한 뇌. 예를 들어 감정적, 신체적 혹은 성적으로 학대를 경험했던 아동의 경우 이런 경험이 없었던 아동보다 중독, 자해, 반사회적 행동, 우울증, 불안 등의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알려져 있다. 안타깝게도 비교적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아동이 그러는 것은 아니다. 10에서 25% 정도는 어른이 되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다면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BDNF를 많이 생산하도록 지시하는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회복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이 말이 된다. 사실 학대나 방치를 경험하고도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10에서 25%의 아동은 이 BDNF 유전 암호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유전자는 나무에 달린 이파리로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파리들은 중요하지만 어느 이파리 하나가 나무 전체가 들이우는 그늘에 미치는 영향은 작죠. 높은 자부심도 회복력의 한 요소다. 그리고 든든하고 긍정적인 가족과 친구 집단도 마찬가지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과학자들이 이끄는 연구에서는 만 5세가 되면 아이의 뇌가 말 그대로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의해 빚어진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아이가 가난할수록 스트레스 반응에 강하고 이마 겉질이 얇고 작업 기억, 감정 조절, 충동 조절, 집행 결정 등 이마 기능도 빈약했다. 사람들의 인생 결과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신경 생물학적 요인에 결정된다는 점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시나리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협동하는 뇌. 이 축의 한 극단에는 극단적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르는 사이코패스가 있다. 이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다. 이런 행동을 저지르다 실패를 맛본 사람은 범죄자라 정의할 수 있지만 사이코패스적 특성은 정치, 의학, 비즈니스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하고도 연관되어 있다. 연민의 바탕을 둔 마음가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이유. 대체 어떻게 하면 더 열린 마음을 향해 더욱 깊어진 연민과 이타주의를 향해 나아가도록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2017년 말에 연민의 과학 옥스퍼드 핸드북이라는 환상적인 책이 발표됐다. 결론의 5가지 팁으로 요약해서 모두가 연민과 향상된 소통 능력을 일상 속으로 통합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정리해 보려고 한다. 1.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기. 예를 들어 나 화가 났어 라고 차분하게 말하는 행위는 뇌 속의 원시적인 감정적 분노 반응을 누그러뜨려 고등 인지 회로로 활동을 올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분노에 따르는 감정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저 자신의 감정을 입으로 표현하기만 해도 당신의 뇌 속에서는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고 긍정적이고 자신에 대한 연민의 감정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그와 비슷하게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몸짓, 얼굴 표정, 행동 등을 관찰함으로써 명확한 언어적 단서 없이도 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법을 훈련하는 것에서 도움을 얻는다. 이런 기술을 익히면 우정을 가꾸는 데도 도움이 되고 더욱 연민 어린 관점이 자랄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얼굴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 감정을 읽는 연습을 해봐도 좋을 것이다. 2. 연민의 명상 연습하기. 이것을 하려면 자기가 자신을 좋아하는 이유에 방점을 찍고 자아성찰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 행동의 목적은 자신의 결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에게 연민을 보여주는 것이다. 3. 타인의 연민에 감사하기. 종합해보면 도덕성 고양이라는 이 긍정적인 감정은 선행 나누기, 정신을 고양해준다. 사람들의 친절한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사회 전반에 연민을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 4. 감사의 마음 갖기. 5. 연민에 초점을 맞추는 부모가 되기. 우리가 자각하는 세상과 현실감은 본질적인 정보 처리의 제약을 안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고 있는 운명을 믿게 만든다. 반면 뇌의 또 다른 특성인 가소성, 활력, 유연성은 행동, 나아가서는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여지를 남긴다. 하지만 개개의 습관을 깨트리려면 인내심과 함께 자아성찰, 그리고 타인과 소통하고 타인의 연민을 느끼는 능력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인간의 뇌와 마음에 관해 놀랍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 운명의 과학이었습니다.